도펠젤트너. 처음 들으면 마치 게임 캐릭터 이름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16세기 중반 전장을 누볐던 실존 병사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길이 1.5에서 1.8m, 무게는 무려 2에서 4kg에 달하는 괴물 같은 검이 들려 있었죠. 이 검의 이름은 츠바이 핸더. 말 그대로 양손검이란 뜻의 이 무기. 딱 보면 이런 말부터 나오죠. 장난하나? 이건 무협지나 판타지 게임 속 캐릭터가 들고 나올 법한 무기 아니야?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 그런데 이 검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전시용 장식이 아니라 실제 최전선에서 마치 전열을 여는 망치처럼 사용되었죠. 오늘은 이 무지막지한 검이 어떻게 당시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하나의 상징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괴물 같은 검이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유럽 전장을 뒤흔들었던 그 유명한 스위스 용병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5세기 후반 유럽 전장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기사가 말을 타고 돌격하면 당연히 모두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낯선 언덕 위에서 몰려온 스위스 산악 민병대가 그 기사들을 하나둘씩 땅에 눕히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이들은 귀족도 기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전술은 스위스 파이크 진영, 길이 5m에 달하는 파이크를 들고 빽빽하게 정렬된 정사각형 대열로 천천히 전진했죠. 선두는 창을 지면과 수평으로 낮췄고 그 뒤에 병사들은 창을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적이 보기엔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가 진격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죠. 화려한 기병대도 이 대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기병대가 정면 돌격을 시도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말. 훈련을 받은 말이라도 본능적으로 멈추거나 방향을 틀었고 속도를 잃은 기사들은 방진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번 막히면 반격할 틈조차 없었고 기사단 전술은 이 창 끝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의 더 무서운 점은 돈만 받으면 누구와도 싸운다는 그 명확한 태도. 심지어 같은 스위스 용병들끼리도 개의치 않았어요. 당시 군사 질서에 일종의 문화 충격을 안긴 거죠. 부르고뉴 전쟁에서 이들이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부르고뉴 공국의 정예 기사단을 격파하게 되면서 유럽 각국 군주들이 앞다투어 찾는 전장의 브랜드샵처럼 여겨집니다. 값은 좀 나가도 확실한 성능 보장, 맡기면 결과가 나오는 전투형 전문직, 이런 스위스 용병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머리를 싸맵니다. 겉보기엔 제국의 중심, 이름만 들으면 제국의 왕 중의 왕이지만 실상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값에 비해 꽤 헐거운 구조였어요. 수백 개의 영방국가와 자유도시, 기사단 영지 주교령이 모여 만든 초대형 연합체였죠.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도 황제 직속 군대도 없었죠. 커다란 프랜차이즈 간판은 걸려있지만 각 지점은 메뉴도 가격도 제멋대로. 황제는 본사 대표지만 실상은 각 매장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죠. 전쟁이라도 벌이려면 제국의회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제후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혹시 병력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대 기분이 좋을 때나 가능한 얘기였고요. 결국 황제의 병력은 말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였던 겁니다. 이 구조는 중세 내내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 스위스 보병들이 기병대를 박살내고 유럽 각국이 자체 상비군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죠. 황제라는 이름만으론 더 이상 전장을 설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정타를 날린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전투력은 확실했지만 입금이 늦어지면 퇴근해버리고 심지어 적군으로 이직도 가능한 자유로운 영혼들. 황제 입장에선 그 말을 들여 이들을 고용하는 게 어쩌면 미래의 적을 길러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제 빌려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 스위스의 전술은 그대로 가져오되 병사는 제국 안에서 모집하고 충성은 명분보다 급료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되 훈련은 철저히 시키고 전투력은 스위스 못지않게. 이렇게 해서 유럽 보병 전술의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 란츠크네흐트. 이름의 의미도 땅의 하인들이란 뜻인데 여기서 땅은 제국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 집단의 흥미로운 점 하나. 칼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던 전사들이 알고 보면 패션계의 이단아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는 사치금지법이 있었어요. 누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둔 일종의 신분제 드레스 코드였죠. 보라색은 왕족 전용, 금박자수는 귀족만, 깃털, 고급 직물 같은 화려한 장식은 상위 계층만이 허용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란츠크네흐트는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직접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들의 삶은 너무 짧고 너무 잔혹하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빛나게 하라. 이건 일종의 패션 면허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장에서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나타났던 거죠. 이들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충성심 대신 계약서로 움직였죠. 황제가 직접 급료를 주고 운용한 초기형 조직적 계약 병력이었어요. 당시 중세를 지배하던 봉건사병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었죠.
황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용한 사실상 첫 직속 전투 집단이었던 거죠. 란츠크네흐트는 처음부터 스위스 따라잡기 프로젝트였어요. 막시밀리안 1세는 유럽 전장을 평정한 스위스 용병의 파이크 전술을 모조리 수집했고 독일식으로 재조립했죠. 창 길이, 방진 밀도, 대열 구성까지 스위스를 복사했죠. 문제는 모방은 쉬워도 응용은 어렵다는 데 있었죠. 전장에서는 이제 파이크 대형끼리 정면으로 맞붙는 일이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파이크 대 파이크로 맞서면 어느 쪽도 쉽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선은 금세 교착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어요. 결국 병사들은 파이크가 아닌 무언가로 적의 파이크를 깨부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거대한 검 츠바이 핸더입니다. 물론 양손검이라 불리는 츠바이 핸더는 당시에도 존재했고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란츠크네흐트의 츠바이 핸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이크 진영을 깨뜨리기 위해 기존 양손검을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발전시킨 것이죠. 길이만 150에서 180cm, 무게는 무려 2에서 4kg. 칼날 하단부에는 갈고리형 가드가 달려있었죠. 적의 창이나 칼을 걸어 끌어내고 비틀어 튕겨내고 심지어 파이크 대열 사이를 뚫고 들어갈 때 방패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잡이 바로 위, 날이 없는 부분을 리카조라고 불렀는데 근접전에서는 짧게 잡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이 검은 단순히 멋이나 위압감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의 파이크 창대를 베고 전열의 틈을 벌리고 대형의 결박을 찢어버리는 물리적인 전선 파쇄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무기였어요. 또한 이걸 다루는 병사들은 도펠젤트너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 뜻부터가 더블페이를 받는 자를 의미했어요. 왜냐고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 생존율은 가장 낮았고 부상률도 가장 높았거든요. 이들은 전열의 양측면이나 맨 앞줄에 배치되어 파이크들 간의 충돌 직전 순간 돌진하며 적 전열을 깨부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거대한 츠바이 핸더를 양손에 움켜쥔 채 적진을 향해 저돌적으로 뛰어들어 적의 파이크를 향해 사선으로 내리치거나 좌우로 붕붕 휘둘려 틈을 만들죠. 이렇게 적의 파이크 대형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 그 틈으로 파이크를 든 란츠크네흐트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갔던 거죠. 이처럼 위험천만한 돌격에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도펠젤트너뿐 아니라 감형을 대가로 투입된 사형수나 중재인들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대한 검을 들고 두려움 없이 돌격하는 이들의 모습은 적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츠바이 핸더와 도펠젤트너는 르네상스 전장을 대표하는 용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1525년 파비아 전투, 1530년 가비 전투 같은 실전에서 적의 파이크 대형을 분열시키고 전선을 찢는 용도로 운용되며 전술적 위력을 입증했죠. 여기서 또 이 검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 프리지아 평야의 한적한 마을 킴스베르트. 이곳에서 한 농부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도니아. 하지만 사람들은 곧 이렇게 부르게 되죠. 거대한 피어. 그의 키는 2m를 훌쩍 넘었고 힘은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가 전설이 된 건 단순히 그 체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515년 그의 고향 마을이 외국 용병들에게 약탈당하고 가족까지 희생되자 피어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어부들을 모아 저항군을 결성하죠. 그 집단은 프리지아 전역에서 게릴라 전술과 해상 약탈로 싸웠습니다. 밤이면 몰래 강을 건너 적의 요새를 기습했고 바다에서는 상선을 붙잡아 무기와 보급품을 빼앗으며 전투를 이어갔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건 그가 들고 다녔던 거대한 검 츠바이 핸더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피어는 그 검으로 한 번에 여러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검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길이 213cm, 무게 6.6kg.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휘두를 수 없는 무게지만 피어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 전설의 검은 지금 네덜란드 리우아르던의 프리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츠바이 핸더가 무조건 강력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전열을 깨기 위한 극적인 용도로 설계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실질적인 검 역할은 하기 힘들었죠.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건물 안에선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바이 핸더는 전장을 깨는 상징이자 도펠젤트너의 위용을 대변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